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학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드릴 황창호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학년 학생들 학교 들어와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고, 이제 앞으로도 학교 생활을 쭉 해야 되는데, 진학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알고 가는 것이 필요하므로 1학년 부장 선생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일단 화면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입전형의 이해와 대비로 대입전형 기본사항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식에 따른 대입전형 분류는 9월에 실시되는 수시 모집이 있고 12월에 정시 모집 그리고 2월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형, 종합형, 그리고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이 있고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수능과 실기 실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2월 추가 모집의 경우는 수능이나 학생부, 실기 실적으로 선발을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가능 횟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복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 개 대학에 학생부 종합 또는 논술 전형 이렇게 두 개 지원할 경우에는 2회가 지원되는 것이 되겠고요. 또는 뭐 6개 대학을 하나씩 각각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에는 가나 다 군별로 각 군마다 하나씩만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의 경우는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추가 모집은 대학별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어, 그 모집 인원을 채우기 위한 인원만 모집이 되므로 실제 우리가 대학을 지원할 때는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우선 대학을 진학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복수 지원 금지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에 일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그것이 전문대든 산업대든 상관없이 등록을 안 해도 합격 통보만 받았어도 정시 모집과 그 이후에 있는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 모집에 그래서 아무 곳에도 합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정시 모집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정시 모집은 합격을 하고 등록을 했을 경우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정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등록했더라도 4년제 그 등록 포기, 충원합격 등록 마감일 오후 4시까지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업대와 전문대의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시 6회, 정시 3회 이와 같은 이제 복수 지원에 허용되는 횟수가 있는데요. 그 지원 횟수 제한에 예외인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각종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그다음에 기술원 계열,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라든지 또 디지스트라든지 유니스트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특수대학에 해당되고 산업대나 전문대 등 같은 경우는 지원 횟수 제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시 6회나 정시 3회 그 지원을 할 경우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 2026년이죠. 2026년에 이제 입학을 하기 위해서 대입 전형을 치르게 되는데 그 등록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하나의 대학에만 이제 등록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이제 유념을 하셔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3학년 돼서 이제 대입 원서 쓰고 또 대학 진학을 할 때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대입 관련 기본 자료로 이제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 말씀드립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2월 달에 이미 대입제도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교협에서 이제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여러분 1학년 올해 8월 말까지 대입전형의 기준사항을 발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에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서 4월 30일이 되기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모집 요강은 3학년 여러분들이 3학년 되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수시 모집, 그 다음에 9월 초, 즉 8월 말 정도까지 정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입 관련 기타 참고 자료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입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3월 말까지 탑재가 되고 작년도 관련 자료도 이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는 대학에서 면접이든 논술이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대학에서 배울 내용들을 평가한 것은 아닌지,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을 평가한 것이 아닌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시 결과 공개 같은 경우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전년도 수시 정시 입시 결과가 6월 초에 탑재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24 대입 전형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학을 가는 2026 대입에서도 뭐 크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25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2028년에 그 고교 학점제에 의한 대입 변화가 크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대입 전형도 참고로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보를 드립니다. 일단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24년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서류 간소화 지속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학생부 일부 항목이 미반영되고 자기소개서도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에 가는 시기에도 그와 같은 이제 상황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올해 주요 전형별 모집 인원 비율을 보시면 2023, 그 다음에 2024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정시 수능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의 비중이 사실은 가장 적고요. 정시 수능은 보시다시피 작년에 20%였는데 올해 19.3%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전형 영역이 제외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 사회별의 전형과 같은 특별 전형들이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역별 모집 인원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크게 나눠서 보았을 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이 64.4%, 정시 모집이 35.6% 정도 되고요. 비수도권은 수시 모집 88.1%, 정시 모집이 11.9%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좀 많게 분포가 되어 있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서울 16개 대학의 지침을 내리기를 정시 모집 인원을 40% 이상 운영하라 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 영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모집 인원 비교를 해보면 그 전형 유형별로죠. 학생부 교과 종합인데 서울은 학생부 수시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이 이제 14.9%로 그보다는 이제 좀 높진 않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천, 경기를 포함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경우는 지금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는 조금 높게 분포되어 있고, 지방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6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항목 대입 미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수상경력이 올해부터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에 독서활동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미기재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미기재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반영되니까 사실은 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죠.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 있다 그러면 그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키는 노력을 할 수도 있고, 독서의 경우도 그런 책을 읽은 것이 대학에 가지는 않지만 그런 것이 바탕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나 수업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역량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교과 세특에 기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모의고사를 한번 보기는 했는데 모의고사 성적표가 아직 오지는 않았죠. 근데 그 모의고사 성적표는 이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은 수능 성적표인데요. 이제 영역이 나와 있고 선택 과목, 그 다음에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등급은 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으로 사용이 되고 100분위나 표준 점수는 정시에 대학별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점수 산출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적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표시가 되고요. 첫 번째에 있는 원점수는 성적표에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점수는 여러분들이 뭐 가채점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확인해 보는 점수고, 표준점수는 원점수의 상대적 서열 점수라고 되어 있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하여 산출하는데, 여러분들이 산출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수능 보고 나면 평가원에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표준점수 기본적으로 이제 뭐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0점에서 200점까지 분포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200점 같은 점수는 나올 수는 없고요. 평균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자 받은 점수의 위치를 숫자로 점수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분위는 전체 수험생 중에서 특정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들의 비율. 예를 들면 어떤 한 학생의 국어 백분위가 90%다라고 표시가 됐으면 그 학생은 100명 중에 10등 정도 위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학생의 밑에 이제 90명의 학생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성적표상에 숫자가 높게 나올수록 좋은 것으로 이해가 되고 등급은 이제 1에서 9등급이니까 낮은 숫자가 이제 또 좋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 출제 영역 및 평가 방식입니다. 이제 2022학년도에 개편이 됐는데요.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 선택이 있습니다. 과목 보시다시피 공통은 독서와 문학, 그 다음에 국어에서 선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 1, 그 다음에 수학은 공통이 수학 1, 2, 그 다음에 선택이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 1, 영어는 1, 2, 그 다음에 한국사,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는 묶어서 그러니까 사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과탐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응시를 하게 되고요. 어, 뒤에 설명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그 수능 점수 이제 선택 과목이 있는 경우에 수능 점수 산출은 이제 그 공통 과목 75%, 선택 과목 25% 이렇게 이제 비율이 적용이 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공통 과목 설명이 나오다시피 공통 과목 점수를 이제 선택 과목과 이제 조정 점수로 적용을 해서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문항 및 배점 보시면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그래서 문항수 45문항, 30문항, 45문항, 20문항 그 한국사 탐구 그다음에 제2외국 한문은 30문항이고요. 그 시험 시간은 우측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경험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수능 점수의 활용 사례입니다. 이제 수능이 수시에서 활용이 되는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대학별로 뭐 어떤 전형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뭐 인문계열은 두 개 영역 합 5등급이네, 뭐 자연계는 5등급이네, 의예과는 뭐 4개, 3개 합 4등급 이런 식으로 대학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는 그 수능 점수로 직접 환산을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의 단순 합계 표준 점수는 338이고 B 학생의 단순 합계 표준 점수는 336입니다. 그냥 봐서 100분위도 A 학생이 B 학생보다는 더 높죠. 그런데 이게 이 대학에서 반영하는 비율에 따라서 여기 지금 수학이 40%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AB 학생을 보면 이 B 학생이 수학의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영 비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면 실제 대학별 한선 점수는 B 학생이 더 높아서 두 학생이 동일한 모집단에 지원을 했다고 하면 B 학생이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정시에 지원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을 해보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대입 전형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수시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고요. 물론 실기 실적 위주도 있기는 합니다만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다음에 논술만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에 수능으로 선발하는 어, 전형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수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 전형의 특징은 일단 교과 성적이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이 있을 경우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을 해야 되겠죠. 많은 학생들이 중복 여러 대학에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 합격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게 해서 더 나은 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충원율도 매우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서류평가도 지금 이제 진행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조금 확대돼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교과전형의 특징, 올해 교과전형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는 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 유의해 보셔야 될 것은,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수도권, 특히나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역균형, 학교당 인원 몇 명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서, 제한을 두면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같이 보장해 주는 건데요. 그런 인원이 좀 확대됐다는 거.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여러분들 2,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ABC로 표기되는 진로 선택 과목들도 이제 반영이 점점 확대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정성평가, 반영대학, 다시 말하면 그냥 내신 성적, 숫자로 된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반영, 정성평가로 그런 세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이제 올해 좀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 및 수능 최저의 기준 예시입니다. 뭐 모든 대학 것을 다 담아드리진 않고 참고로 뭐 건국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 전형 방법은 학생부 70에 서류 30. 아까 방금 앞에서 보신 정성평가 30%가 들어가는 거죠. 네, 수능 최저는 없고요. 뭐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이 대학들에서 이제 반영되는 비율 참고해 보시고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있기도 하고 또 없는 대학들은 없기도 하다라는 것 정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 전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고등학교별로 이제 추천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쟁률 사실은 좀 다른 일반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거는 사실인데요. 건대는 이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경희대나 고려대, 동국대 보시다시피 이제 이건 작년, 이건 이제 올해인데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계열별 4명이었다가 고등학교별 8명. 다시 말하면 계열별 4명은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4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올해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구별 없이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서강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명에서 20명으로 모집 인원을 늘렸습니다. 시립대도 이제 2명 늘었고 그 외에 다른 대학들도 그런 변동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과 성적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 거고, 기본적으로 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것도 확인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은 정량 평가가 많이 작용을 하니까 이전의 입시 결과들을 어떻게 이제 그 비교해서 보느냐, 이게 이제 지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교과 전형이지만 서류 평가가 좀 포함이 되거나 또는 면접 평가가 있는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 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와 면접 등을 통해서 학교생활 충실도를 정성평가하죠. 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는 뜻인데요. 뭐 학생의 참여도나 성실성, 태도 이런 것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서류 면접 평가가 진행이 되죠. 고등학교 정보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 요소와 전형 방식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서류형과 면접형, 그 다음에 일괄합산 전형과 단계별 전형이 있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의 차이는 서류는 말 그대로 서류로 선발하는 거고요. 면접형은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의 일반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합산 전형은 서류와 면접이 있을 경우 서류 평가에서
먼저 3배수 이렇게 걸러서 그 대상자들만 데리고 면접을 할 경우는 이제 단계별 전형인데요. 2단계에서 면접을 할 경우는. 근데 그러지 않고 서류를 제출한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까지 다 보고 한꺼번에 합격자 발표를 할 경우에는 이제 일괄합산 전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학생 종합전형의 특징,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인원이 조금 이제 지역별로 감소됐다는 그런 특징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학업 능력이나 노력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대학에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조금 줄었죠. 그러다 보니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이 영향력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전형 선발 현황 아까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봤지만 수도권의 비율이 좀 높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 올해 3만 8천 명, 교과는 2만 7천 명 정도.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이 4만 1천 명인데 학생부 교과가 12만 6천 명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대, 서울교대, 서울대, 연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등. 물론 다른 대학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예시로 몇 개 대학만 이제 적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종합전형의 대비 전략은 사실은 뭐 왕도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지름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교과 내용을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이건 뭐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연계해서 확장, 심화하는 거죠. 이제 혹시나 수업 중에 들은 내용 중에서 호기심이 드는,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스스로 탐구하는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드러난다 그러면 충분한 제 종합전형 대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독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전공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보 얻기, 그 다음에 대입 정보를 그 포털을 통해서 입시 결과 확인하기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전형에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참고해서 확인을 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은 사실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뭐 논술 전형이라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어떤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논술 전형도 학업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다만 이제 서울 경기권 학생들이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하는 이유는 내신 경쟁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 내신에 눈에 보이는 정량적인 등급을 잘 받기 어렵고 그렇지만 또 학업 역량은 있고 그런 경우는 이제 논술 전형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해서 원하는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따로 이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충실하게 학업을 한다 그러면 논술 전형의 지원이 전혀 불가한 건 아니죠. 불가한 건 아니지만 공부는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기 실적 전형은 지금은 뭐 많이 이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학, 문학, 뭐 컴퓨터 IT 뭐 이런 쪽에 실기 실적 전형이 있고 또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실기, 입상 경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고요. 현재 뭐 22개 대학에서 지금 509명 선발. 지금 전국에서 지금 대학교 이제 신입생 모집 인원이 한 37만, 38만 명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인원이면 아주 적은 비율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